썰록 6일 만에 중동의 100년을 결정한 전쟁, 제3차 중동전쟁, 그리고 교과서가 숨긴 진짜 이유. 여러분, 잠깐요. 전쟁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작은 1967년 6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끝은 6월 10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기간이 딱 6일입니다. 주말 포함해서 6일. 6일 동안 이스라엘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세 나라를 상대로 동시에 싸웠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를 전부 이겼습니다. 세 나라를 동시에요. 6일 만에. 이긴 것도 황당한데 어떻게 이겼는지가 더 황당합니다. 전쟁 시작 첫날, 이스라엘 공군이 이집트 공군기 338대를 지상에서 박살냈습니다. 이집트 비행기들이 이륙도 못하고 활주로에서 폭발한 겁니다. 오전 중에 이집트 공군 전력의 90%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6일 뒤 전쟁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 얼마냐고요? 이스라엘 원래 영토의 3배 크기입니다. 시나이 반도, 가자 지구, 요르단강 서안, 골란 고원,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 6일 만에 3대.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 아랍 국가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협박했습니다. 우리가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이 이스라엘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사라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먼저 공격한 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제 공격의 진짜 이유가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 황당한 6일의 전쟁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썰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6일 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난 거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 나라를 6일 만에 이긴 거야? 그 전쟁이 지금 중동 상황이랑 무슨 상관이야? 때문에 궁금해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6일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랍에게 이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냉전, 석유, 민족주의, 그리고 강대국 패권이 중동이라는 판 위에서 충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6일이 만들어 놓은 지도와 구도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는 중동 분쟁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일으킨 진짜 원인은 중동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전쟁 전야, 중동이 폭발 직전이었던 이유. 나세르라는 남자, 아랍의 심장을 흔들다. 먼저 이 시대 중동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소개해야 합니다. 가말 압델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 1952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이 사람이 1950-60년대 아랍 세계의 영웅이었습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그가 서방에 맞섰으니까요. 1956년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합니다. 수에즈 운하는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나세르가 이거 우리 거야 라고 선언하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제2차 중동전쟁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미국이 제동을 겁니다. 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지금 당장 빠져. 당시 미국은 영국이 중동에서 다시 세력을 키우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소련도 나세르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물러납니다. 그리고 나세르는 아랍 세계의 영웅이 됩니다. 서방 강대국 3개를 동시에 상대하고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킨 사람. 아랍 민족주의의 아이콘이 됩니다. 아랍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범아랍주의. 팔레스타인을 해방시켜야 한다. 이스라엘을 없애야 한다. 이 슬로건들이 아랍 대중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런데 1967년이 되면 나세르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말만 앞서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압박이 역사상 가장 짧은 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어떻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소련이 거짓 정보를 흘렸다.
1967년 5월 소련 정보기관 KGB가 이집트와 시리아에 정보를 하나 줍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 시리아를 공격할 것 같다. 이게 사실이었냐고요? 거짓이었습니다. 완전한 허위 정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이츠하크 라빈이 소련 대사관에 직접 가서 말합니다. 직접 와서 확인해봐요. 시리아 국경에 집결된 군대 없습니다. 소련 대사관은 확인조차 안 합니다. 왜 소련이 이 거짓 정보를 흘렸냐고요?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했던 겁니다. 아랍이 이스라엘과 싸우면 아랍 국가들이 소련제 무기를 더 많이 사고 소련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냉전 시대 체스판에서 말 하나를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정보를 받은 나세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기회이자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아랍 대중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하려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랍의 영웅이라는 자기 이미지가 박살납니다. 나세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군대를 시나이 반도에 집결시킵니다. UN 평화유지군에게 철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티란 해협을 봉쇄합니다. 티란 해협. 이스라엘 남쪽 항구 에일라트에서 홍해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해상 봉쇄입니다. 경제적 목줄을 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선전포고로 간주할 거라는 걸 나세르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왜요? 아랍 대중 앞에서 영웅의 포즈를 취해야 했으니까요. 정치적 이미지 관리가 전쟁에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만히 있었냐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아직 이야기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비밀 계획, 그리고 미국의 묵인, 이스라엘 내각이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1967년 5월 내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지를 논의합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들 글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라며 애매한 반응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발이 묶인 미국은 중동에서 또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교가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이스라엘이 선택한 건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제 공격을 결정하기 전에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모셰 다얀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우리가 곧 행동할 것 같은데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국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먼저 공격하지 마세요 였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묵인이었습니다. 존슨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고립됐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막을 거야. 근데 뭐 해봐. 정도였습니다. 왜요? 미국 입장에서도 나세르가 골치였거든요. 소련 편향적인 이집트가 중동에서 너무 커지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냉전 판세를 불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한 방 먹여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거죠. 소련이 아랍을 부추기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묵인하고 6.1 전쟁의 진짜 원인은 중동이 아니라 냉전이었습니다. 6.1 군사 역사를 다시 쓰다. 6월 5일 아침 7시 45분 역사가 바뀌다. 1967년 6월 5일 월요일 아침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이 이륙합니다. 방향은 서쪽, 지중해 쪽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집트 레이더에는 그냥 훈련하러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집트 공군 기지들을 동시다발로 폭격합니다. 작전명 포커스, 오퍼레이션 포커스. 이집트 공군 기지 11곳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이집트 전투기들이 활주로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 이집트 조종사들이 아직 브리핑 중이거나 아침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투기들이 이륙할 틈도 없었습니다. 3시간 만에 이집트 공군 전력의 90%가 파괴됩니다. 338대의 전투기가 지상에서 폭발합니다. 제공권이 사라진 군대는 전쟁을 못합니다.
이집트 지상군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에서 이스라엘이 내려다보면서 폭격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이스라엘 공군은 요르단 공군, 시리아 공군도 갑니다. 이 이야기가 아랍 국가들 사이에 퍼지는 동안 이미 전쟁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왜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몇 달 전부터 이집트 군사기지의 위치, 비행기 배치 방식, 레이더 패턴, 조종사들의 아침 브리핑 시간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정보전에서 이미 이겨놓고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모아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모사드, 이스라엘 정보기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국 CIA가 협력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이후에 흘러나옵니다. 전쟁은 6월 5일 아침에 시작됐지만 진짜 전쟁 준비는 몇 달 전에 이미 끝나 있었던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싸우기 전에 이기는 겁니다. 고대 중국의 손자가 그랬죠. 2000년이 지나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야기 아직 절반도 안 됐습니다. 땅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6일 동안 이스라엘이 삼킨 땅들. 6월 5일 이집트 공군 초토화. 동시에 지상군이 시나이 반도로 진격합니다. 6월 6일 시나이 반도 깊숙이 밀고 들어갑니다. 이집트 지상군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탱크를 버리고 군화를 벗어던지고 사막 위를 맨발로 뜁니다. 실제로 이 장면이 기록됐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이 맨발로 시나이 사막을 걷는 사진들, 그리고 6월 7일에 예루살렘 구시가지가 이스라엘 손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 모두에서 가장 성스러운 땅입니다. 서쪽 벽, 통곡의 벽, 바위의 돔, 성묘교회가 모두 거기 있습니다. 1948년 건국 이래로 예루살렘은 동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동쪽은 요르단이 지배했고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6일 만에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 공수부대원들이 통곡의 벽에 도달했을 때의 기록이 있습니다. 철모를 벗고 벽에 이마를 대고 우는 군인들의 사진. 2000년 만에 자기 민족의 가장 성스러운 곳에 돌아온 겁니다. 6월 8일 시나이 반도 전역 장악. 6월 9일 시리아와의 전선. 골란고원 공격 시작. 6월 10일 골란고원 잠화. 소련이 중재에 나섭니다. 이제 그만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휴전. 끝났습니다. 6일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의 목록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시나이 반도 전체, 이집트, 가자지구 이집트 관할, 요르단강 서안, 요르단, 예루살렘 구시가지, 요르단, 골란고원 시리아. 이 땅들을 합치면 이스라엘 원래 영토의 3배가 넘습니다. 6일 만에 아랍연합군의 손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집트군 사망 1만 명 이상, 포로 6,000명, 요르단군 사망 700명, 시리아군 사망 2,500명. 반면 이스라엘군 사망자는 679명. 숫자만 봐도 이게 전쟁이었는지 일방적인 학살이었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에 시작됩니다. 이 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6일이 만들어 놓은 100년의 문제. 점령지라는 시한폭탄.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 논쟁이 바로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돌려줘야 한다. 점령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고립된다. 땅을 돌려주는 대신 평화협정을 얻어내야 한다. 다른 쪽에서는 말합니다. 절대 안 된다. 이 땅들은 안보 완충지대다. 시나이가 없으면 이집트가 다시 국경 바로 앞까지 올 수 있다. 골란고원 없이는 시리아가 내려다보는 고지대에서 이스라엘을 포격할 수 있다. 우리 생존을 위해 이 땅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교 진영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성경에 나온 우리 땅이다. 절대 안 돌려준다. 이 세 가지 입장이 충돌하면서 이스라엘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 사이
아랍 정상들이 1967년 8월 하루툼에 모입니다. 아랍 정상회의. 여기서 유명한 결의가 나옵니다. 3. No.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상 없음. 이스라엘 국가 인정 없음. 이스라엘과의 협상 없음. 아랍은 협상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은 결정을 못 내리고 그 사이에 요르단강 서안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사 점령 아래 살기 시작합니다. 이 점령이 그냥 임시 상태로 몇 달, 몇 년이 지나가더니 어느새 57년이 됐습니다.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한폭탄이 어떻게 터지는지 이야기는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6.1 전쟁이 중동을 어떻게 바꿨나? 6.1 전쟁이 남긴 결과를 정리해봐야 합니다. 단기적인 전쟁 결과가 아니라 이후 100년을 결정한 구조적 변화들이. 첫째, 아랍 민족주의의 몰락입니다. 나세르가 내세웠던 범아랍주의,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약속은 6일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세 나라가 동시에 달려들었는데 6일 만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나세르는 이후 정치적으로 사실상 끝났습니다. 3년 뒤인 1970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아랍 민족주의가 실패하자 그 자리를 채운 게 이슬람 근본주의였습니다. 세속적인 아랍 민족주의가 안 되면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이 흐름이 이후 수십 년간 중동 정치를 바꿉니다. 이란 혁명, 헤즈볼라, 하마스. 이 모든 것들의 이데올로기적 토양이 6.1 전쟁의 패배에서 비옥해집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안보 트라우마와 과신이 동시에 탄생했습니다. 6.1 전쟁의 압도적 승리가 이스라엘에 자신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이 6년 뒤인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때 독이 됩니다. 설마 이집트와 시리아가 또 쳐들어오겠어 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기습을 당합니다. 6.1 전쟁의 승리가 다음 전쟁의 패배 요인이 된 겁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점령 문제입니다. 이 땅을 점령했을 때 거기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군사 통치 아래 들어간 겁니다. 국적도 없고 투표권도 없고 이동의 자유도 제한되는 상태로 이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동은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6.1이 만든 57년의 숙제, 역사의 청구서는 항상 온다. 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나? 6.1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중동 분쟁은 끝나지 않은 걸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6.1 전쟁이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완승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보통 평화 협상이 옵니다. 조건을 협상하고 경계선을 그리고 서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6.1 전쟁 이후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랍은 3 No를 선언했고 이스라엘은 점령지를 손에 쥐고 상황 봐서 결정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땅은 점령했는데 평화는 없는 상태. 이게 굳어버린 겁니다. UN 안보리가 결의 2425를 통과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점령한 영토에서 철수해야 하고 중동의 모든 국가는 안전하게 존재할 권리가 있다. 이 두 원칙이 지금까지 중동 평화협상의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50년이 넘도록 이게 실현이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이집트와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시나이 반도를 돌려줍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결단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협정을 이끈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는 1981년에 자국 군인에게 암살됩니다. 평화를 선택한 사람이 자기 사람들한테 죽은 겁니다. 역사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옳은 선택을 한 사람이 항상 보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6.1 전쟁이 세계에 남긴 것들. 6.1 전쟁이 중동 바깥에 남긴 유산도 있습니다. 첫째, 현대 전쟁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선제 공격, 제공권 장악, 정보전의 결합.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보여준 전쟁 방식은 이후 현대 전쟁의 기본 교범이 됩니다.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국이 이라크 공군 기지를 먼저 박살낸 작전 6.1 전쟁을 참고한 겁니다. 둘째, 이스라엘 미국 동맹이 결정적으로 강화됐습니다. 6.1 전쟁 이전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우호적이었지만 강력한 동맹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6.1 전쟁 이후 소련이 이집트와 시리아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미국이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끌어안습니다. 이게 냉전 구도에서 미국-이스라엘 특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에 매년 38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주는 관계의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셋째, 석유 무기화의 예고편이 됐습니다. 6.1 전쟁 당시 아랍 산유국들이 처음으로 석유를 무기로 쓰겠다는 위협을 합니다. 효과는 미미했지만 이 시도가 6년 뒤인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때 본격적으로 실현됩니다. 1973년 오일 쇼크. 전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은 그 사건의 씨앗이 6.1 전쟁 때 뿌려졌습니다. 참고로 1973년 오일 쇼크가 한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중동 건설 특수로 달러를 벌어들이고 그 달러로 산업화 자금을 댔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중동 사막에서 일한 이유가 6.1 전쟁과 연결돼 있는 겁니다.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그리고 우리가 배울 것.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6.1 전쟁은 결국 거짓 정보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소련이 흘린 허위 첩보. 그 거짓말이 나세르를 자극했고, 나세르의 행동이 이스라엘을 자극했고,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이 전쟁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6.1이 만들어 놓은 지도와 구조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백만 명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나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이긴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져간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군사력, 전략, 정보. 이건 측정 가능하고 훈련 가능합니다. 그런데 점령지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군사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6.1 전쟁의 군사적 승리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풀 수 없는 정치적 숙제를 안겨준 겁니다. 이긴 것이 독이 된 전쟁. 역사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단기 승리가 장기 문제를 만들고 결정적 해결처럼 보였던 것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당사자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물려받습니다. 6.1 동안의 결정이 5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알면 지금 뉴스가 다르게 보입니다. 중동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든 건 특정한 악당이 아니라 각자의 논리대로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련의 냉전 전략, 나세르의 정치적 계산, 이스라엘의 생존 본능, 미국의 묵인. 누가 완전한 악당이고 누가 완전한 피해자인지 선명하게 그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복잡하고 단순해 보이는 전쟁이 사실은 가장 긴 그림자를 남깁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소련의 거짓 정보 하나가 나세르를 움직였고, 나세르의 티란 해협 봉쇄가 이스라엘을 자극했으며,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이 6.1 전쟁을 시작시켰습니다. 6일 만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동시에 격파하고 이스라엘 원래 영토의 3배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령지 문제가 57년째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짧은 전쟁이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긴 분쟁. 이게 6.1 전쟁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6.1이라는 짧은 시간에 내려진 결정이 이후 100년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자기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았겠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넓게 영향을 미칠지는 몰랐을 겁니다. 역사의 가장 무서운 점이 그겁니다. 결과는 나중에야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이 주제 역시 뜨거운 댓글이 달릴 것 같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댓글이 다음 썰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셔도 저 도생에게 엄청난 도파민이 생성됩니다. 그 도파민으로 더 날카롭고 더 흥미진진한 썰을 계속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썰에서는요, 힌트만 드릴게요. 전쟁에서 진 나라가 오히려 더 부자가 됐습니다. 패전국이 승전국보다 잘 살게 된 역사상 가장 황당한 역설. 그리고 그 비밀은 항복문서 안에 있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썰록이었습니다.